그 이제 시민과학이라는 용어가 아마 오늘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접했던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익산 시민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제이긴 한데 익산이 그 일단 악취 문제가 상당히 도시가 생겼을 때부터 대단히 좀 시민들에게 큰 민원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익산이라는 도시가 그 한 전체 면적 중에 한 10%의 면적에 익산 인구의 거의 지금 27만으로 보면요. 한 22만 명이 이 10%의 땅에 다 모여 살고 나머지 한 5만 명 정도가 90%의 땅에 이제 면 지역에 쭉 분포되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의 작은 면적의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익산역 중심에 그 원도심 원래 도심이었던 곳이 이제 익산역 중심에 이제 구도심이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 초에 그 영등동, 어양동, 부성동에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 신도시에 거의 인구의 반 가깝게 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예전에는 아주 싼 땅 그리고 주변에 논밭만 있었던 그래서 1산업단지, 2산업단지가 있었던 곳이 영등동, 어양동, 부성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그런 악취라든가 환경 문제가 뭐 시대적인 그 추세도 그랬고요. 그땐 개발이 워낙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1990년대 되면서 갑자기 산업단지 옆으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빽빽하게 지금 들어섰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산업단지 우리가 남동풍이 여름에는 항상 밤에 익산은 부는데 남동풍이 불어오는 딱 그 방향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산업단지를 바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 대단히 축산단지들이 또 익산은 조성돼 있고 그 국가적으로 한센인 분들에게 뭔가 이 집단 거주지를 익산에 만들면서 대지농장을 하도록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좀 환경에 의해서 익산이 악취 민원이 대단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이 창문을 열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민원이 90년대 넘어가고 2000년대 되고 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제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요구들도 커지고 삶의 질을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생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다 보니까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민원이 더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그런 게 크게 이렇게 어떤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도 같고 문제로 대두됐더라도 그게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논리들이 훨씬 더 이렇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악취라는 문제가 상당히 익산에 크게 해결해야 될 과제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2010년 정도에는 뭐 희망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이제 상근 활동가였고, 그래서 저도 시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시민단체들이 다 함께 시장님 면담도 요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악취 문제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어떤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한 2012년 후반부터 시민단체들이 먼저 모여서 간담회를 해보고 어떻게 할까 뭐 대책을 논의해보고 하는 과정을 가졌고 2013년 1월에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연대 기구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저런 문제를 통해서 그 악취 문제에 관련해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뭐 다양한 역할이 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악취 문제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해결돼 가는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원광대 사회적 경제학과 그 대학원에 지금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박사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좀 지역사회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역 공동체의 힘이나 역량으로 어떤 지역사회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뭐 경제적 요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의 좀 어떤 기본 원리하고 좀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주제를 쓸까라고 쭉 고민해 보다가 익산이
이 악취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가장 고질적인 이 민원의 문제였던 이 문제를 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했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원래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악취 문제 해결 방안 연구 뭐 이제 이런 주제로 박사 논문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 강공호 교수님 이제 대기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익산의 사례를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에서 익산의 악취를 해결한 이 사례가 시민과학의 한 사례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완전히 학문화된 영역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시민 참여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좋은 사례로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많이 뒤처져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 뭐 그 과정들을 조금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 231쪽 보시면 거기 이제 시민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 OECD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양하게 국가적으로 시민과학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 정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그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그 과학적인 문제는 과학자들이 전문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했다면 전문 과학자들만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 아니면 전문 과학자가 해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데이터를 모으고 같이 함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나온 결과를 사회적으로 전파하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래서 어떤 그 과학의 영역이 전문가들만이 연구하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였다고 한다면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만이 하던 그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기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뭐 그 관련한 다양한 연구 뭐 책자들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회에는 뭐 이제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새들의 어떤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전 세계 지구에 어떻게 날아다니고 어디에 정착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쭉 관찰이 되다 보면 이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유추해서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들이 전 세계에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이 과정을 과학자 몇 명이 이걸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그 이 버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동네 앞에서 어떤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 걸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전 세계 시민들이 뭐 1년이면 한 1억 건 이상씩 수집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 관련한 연구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놓고 뭐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익산에서 노랑배 청개구리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가족 탐사대 우리나라의 조금 대표적인 프로그램 지구사랑 탐사대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그 정부 기관이나 민관 시민단체들에서 같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족 단위로 참여해서 어떤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익산에서 노랑배 뭐 황소개구리인가 이 개구리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해서 그게 실제 정식 학술지에 등록되는 뭐 이제 이런 과정도 있었었고 그래서 뭐 이런 이러저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시민과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가 좀 필요한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뭔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일정한 활동을 위해서 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익산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시민과학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요. 시민과학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아까 그 사례 제가 말씀드린 이 버드 뭐 그리고 주니버스처럼 이 전 세계에서 별자리들을 보고 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집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을 시민과학에서는 저는 좀 시민과학의 여러 영역 중에 가장 유의미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익산의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악취 문제, 악취 민원을 많이들 뭔가 시민들이 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해서 뭐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또 행정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 문제에 관련해서 악취가 심한 뭐 공단이 많은 인천이라든가 시와 반월공단 옆에 있는 경기도 안산, 시흥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용역을 하거나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익산이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악취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 악취의 원인을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시청 홈페이지에다 다양하게 내잖아요. 우리 집에 똥냄새가 난다. 우리 집에 락스 냄새가 난다. 뭐 다양한 민원들을 냈는데 이 원인을 지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그냥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 원인은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답을 내놓는 게 어떤 익산시 그동안의 악취 행정의 응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취의 원인을 명확하게 좀 더 파악해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 생각에 이르게 됐고 그 악취 해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이러저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 지역의 강공원 교수님이나 김세원 교수님, 김태현 박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하면서 연구 용역을 강공원 교수님이 맡으시게 됐었는데 강공원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제안해 주셨던 게 뭐냐면 악취 335라고 하는 스마트 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뭔가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고 시민과학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이 앱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에 의해서 이게 더 확산이 빨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악취 335라고 해서 내가 악취가 날 때 악취가 어떤 강도 정도 나고 어떤 냄새가 나고 내 위치가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을 민간 회사가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고 또 그 앱을 도입해서 강공원 교수님이 그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한 악취 민원이 있은 후로부터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익산의 악취가 대략 어느 지역에서 어떤 민원들이 어떤 강도로 들어오는지를 처음으로 2016, 17년도쯤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 2천여 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시청 홈페이지에 한 350건, 이것도 뭐 전북에서는 자료에 있지만 다른 도시의 악취 민원이 1년 평균 한 20건, 30건이라면 익산은 뭐 300건, 200건으로 하여튼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였는데 일단 그 스마트 앱 악취 335로 운영을 해보니까 2천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때 그런 수집이 되었고 그래서 익산시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아예 익산 악취 24라고 하는 자체 앱을 개발했고 지금 매년 이걸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천 건 정도의 시민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악취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악취 지도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악취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또 악취 어떤 그 개선에도 이제 이 냄새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든가 농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당신들의 업체, 당신들의 농장이 원인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의미 부여를 했을 때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이게 개선이 돼가는 그런 정 과정을
제가 이제 10년 정도의 그 과정을 2013년부터 한 2022년 정도까지 10년 정도의 과정을 지금 이제 정리해서 논문으로 써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논문에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지역사회의 오래된 민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지금도 많은 모든 도시들은 전문가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가 연구 용역을 해서 맡아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오고 그것에 의해서 행정의 어떤 일을 진행해가는 반면에 익산은 이것을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민들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뭔가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대단히 어떤 그 새로운 아까 시민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 제가 여러 이제 이게 유의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익산이 가진 역량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보고 싶고 정리해보고 있는 건 이제 데이터를 모집하는 사람들은 시민과학자라고 학문적으로는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를 제가 크게 두고 싶은 게 저 같은 중간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을 전혀 제가 전공했거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전문가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배워가지고 저나 또 지역에 세번 무소속으로 시의원하신 손문선 의원, 그분 지역구도 부성동, 영등동에 락시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뭐 손문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는 아닌데 시민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 어떤 중간 과학자라는 좀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가장 중요했던 건 여기 강공원 교수님이나 김세훈 박사님처럼 전문가인데 시민들의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해서 뭐 거의 활동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대학이 있었고 또 시민 사회가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결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저 이제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원광보건대학교라고 하는 이 지역 대학의 전문가가 있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중간과학자, 전문가 이런 분들의 어떤 역량이 잘 모아졌기 때문에 아까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함나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이 됐는데 그 집단 안발병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정부가 인정해서 보상까지 해준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나 장전마을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금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보상받는다고 하는 것까지가 어려운데 그게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악시 문제가 기반이 되어서 전문가들과 시민과 중간과학자 이런 사람들의 계속 연대 활동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함나 장전마을의 어떤 그 집단 안발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상까지 하게 되는 이런 좀 지역사회 역량으로 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오늘 자리해 주신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대표님 저는 또 익산은 아니지만 또 전북의 환경운동가라든가 뭐 또 다양한 분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렇게까지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저는 앞으로 이건 악취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였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익산은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진 어떤 문제를 지역 대학, 시민사회, 뭐 전문가, 학계 뭐 이런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계속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가는 좀 그런 도시의 힘을 좀 키워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특히 이 기후 인문학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후 인문학 연구소가 익산에 자리 잡게 됐으니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기후와 인문학을 연결한 건 우리 대한민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에 있는 대학이지만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가진 도시인 만큼 저는 기후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미래에 더더욱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원광대학교와 우리 익산이 좀 이 분야에서만큼은 뚜렷하게 좀 이렇게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후 인문학 하면 이렇게 원광대, 익산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가져봅니다.